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선 경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유용화 외대 초빙 교수님, 배동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윤희숙 의원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일단 상정이 돼야 되는데 상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박병수 국회의장이 이러한 사유로 의원직 사퇴를 상정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입법기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 사퇴라는 것은 본인이 네네. 뭐 당에서 탈당하듯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혹시나 하여튼 만에 하나 상정이 된다 그래도 아마 이것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민주당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제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이라는 직인데 과연 이것이 뭐 수사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사퇴하겠다라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윤희숙 의원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보시는군요.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첫 번째, 윤희숙 의원이 이걸 몰랐다 그러면은 예. 몰랐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무엇인지 아니 대의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 예. 알았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꼼수죠. 자기의 네. 부친의 투기 의혹을 이것을 돌림으로써 사퇴 정치로 돌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내로남불에 대한 다시 돌아온 부메랑적인 인상 이것을 정치화시키면서 또 민주당에게 돌려버리는 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꼼수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책임 정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회에 이 사퇴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한데 윤희숙 의원이 대선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를 리 없는 윤희숙 의원이 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강조했느냐면 본인의 평판도 완전히 실추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희숙 후보가 주목받아왔던 이유가 바로 부동산 관련해서 당당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윤희숙 의원의 모습을 보고 주목받았고 대선 후보로도 출마 선언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의정 활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걸 거부하기가 힘든 것이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읍참마속과 손영길 대표는 읍참마속과 용두삼비 중에서 읍참마속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의원들에게도 더 강력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윤희숙 후보의 또 거취에 대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지금 국민의힘을 좀 헷갈리신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윤희숙 예. 후보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예. 이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를 존중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선 후보들도 계속해서 윤희숙 이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예.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은 차기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부동산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부담인데 여당도 역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예. 저는 여당도 이 사퇴를 또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야당도 역시 부담인 게요. 지금 네. 윤희숙 의원뿐 아니라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11명의 의원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6명 탈당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5명의 의원들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도 사퇴하겠다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강하게 한 만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읍참마속하지 않고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차기 대권까지 부담이 된다면 결국 여기에는 이제 중도층과 MZ세대 표심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윤희숙 의원 사퇴 발언을 계기로 해서 파장을 계기로 해서 여야가 더 강력하게 의원들의 거취와 앞으로 해마다 전수조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 앞으로도 권익위가 여야 국회의원들 다 조사할 수 있고요.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과연 여야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가결시켜라.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그 돌아온 화살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핵심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렇죠. 부동 집값이 오르고 내가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 부동산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문제. 예. 이 문제에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 공직자가 연루돼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공공의 아주 그냥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대선까지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자로 들어갈 것이고, 예. 그리고 아마 그냥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얼마 액수 이렇게 적잖아요. 부동산 내가 몇 채 뭐 이런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성을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네. 것인데, 그것은 과연 깨끗하다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깨끗하고 결백하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예. 깨끗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부친의 투기 의혹, 그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말도 좀 바뀌기도 하고 몰랐다 그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윤희숙 투기 의혹이 의원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죠. 아니죠. 아직. 그러나 하여튼 투기 의혹이 생긴 건 나이 80 넘으신 분이 거기다가 토지 농사를 친다. 예, 이게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수사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윤희숙 의원이 했던 이런, 저는 윤희숙 의원이 자성하고 예. 성찰하고 그리고 수사에 받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커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특수본이 수사를 하니까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되는 건데 예. 이것을 완전히 정치화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즐겁게 통과시키다고 완전히 이건 대결주의로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는 결국에는 전 단기적으로 윤희숙 의원한테 이것은 좋게 돌아올 것이 아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희숙 의원 사퇴를 선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수처 수사를 본인이 스스로 의뢰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네, 과연 윤희숙 의원의 이런 사퇴 선택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 그리고 본인의 향후 정책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한데요. 자, 먼저 배 소장님, 네.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떻게 이번 사퇴 파문을 이해하고 또 있을까요? 다시 부동산이 된 겁니다. 윤희숙 의원에 대한 사퇴 여론조사를 누가 어느 조사기관에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예. 발표된 건 없습니다. 아직 발표된 것은 하지만 없죠. 예. 윤희숙 의원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청렴 무구한 그 당당함 때문에 네. 5분 연설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기대에 비하면 지금 발표된 의혹과 대응 태도가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킨 것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은 사퇴한 뒤에 당 밖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다 일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차기 대권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평판에 대한
타격 때문인지 사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2차 기자회견을 보면 격앙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퇴 여부도 그리고 지금 논란에 대한 그 파장에 대해서도 대응에 대한 선택은 윤희숙 의원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우위에 있었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도 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LH 사태의 파장으로 여당과 정부가 수세에 몰렸었는데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의혹으로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윤희숙 의원이 그냥 차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일부 의원들이 모함을 한 것 또는 본인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묻기 전에 본인이 지금 국민들로 받고 있는 그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이슈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고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지금 여야가 줄다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한 번 더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여당은 언론중재법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여당이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마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여당은 물론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하고 같이 어떤 국민의 기본권적인 인권권 문제라든가 피해자 구제라는 문제가 부딪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언론중재법에서 손해배상제가 여태까지 있었지만 그 배상액이 상당히 실제로 적고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에 그런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N차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짜 만두라든가 뭐 대표적인 사건도 있지만 언론중재위에 그 접수되는 사건도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그런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 생활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밀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언론의 자유지 뭐 언론 노조 운동을 했다거나 언론 자유 운동한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국민의 기본권적인 인격권과의 충돌할 때는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부분에 더 보장과 보호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은 민주당이 여당의 생각이 이제 바로 유 교수님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설해 주는 거죠. 예.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징벌적 과세, 징벌적 평가 세금은 지나치게 많이 적용할 경우에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 그래서 그 징벌적 배상을 5배로 높이는 것 이상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좋은데 네. 바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 적기다. 고통스럽더라도 또 정쟁화되더라도 이번 문재인 정부 내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유사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도 언론 관련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그리고 대선 때는 적용이 안 되지만 대선 이후에 실제로 이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는 더 낫다고 이제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30조 2항의 내용이 이제 이 보복 또는 조작 또는 왜곡의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지적되는 것은 이제 위헌성과 주관성이거든요. 그 왜곡됐다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하고 또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통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내일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부담될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파장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 여론과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하나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언론중재법 반대 이렇게 나올 때는
말실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히 야권의 협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 법안을 잘 알고 있느냐. 국민들이 의외로 이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도 통과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과 목적이 있다면 사실 국민에게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죠. 이 법안이 뭐다, 내용이 뭐고 왜 통과될 필요가 있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요? 이 법안이었어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의 정국뿐만 아니라 자기 대선에도 있어서도 더 명분이 설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국민들이 언론중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얼마나 알고 있죠? 예. 바로 이 부분을 여당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야당과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취재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예. 그 당시 야당도 마찬가지로 얼굴의 재갈 물리기다,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일부 언론, 특히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같은 스탠스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상 대선에 그 당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 예. 이명박 정권이 들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기자 프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여기 YTN 또 MBC 이 해고 노조 탄압으로 갔어요. 예. 과연 지금 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내 생각엔 그래요.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언론의 자유의 문제라 인격권이라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이게 20대 국회에도 약 40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됐었고 21대 국회에도 16개 법안이 발의됐었어요. 그건 국민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접점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권처럼 반언론적인 부분들을 민주당에게 덮어씌워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풀려면은 예. 언론단체하고 물론 많이 협의를 해서 수정을 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서 그러면 취재의 자유라든가 취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야당과는 저는 협상해봐야 그것이 정략적으로 대선으로 이용당할 뿐이고 이 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그 징벌성을 통해 갖고 국민을 구제한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희소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새로 나온 대선 주자들 지지율 좀 보고 갈까요?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먼저 보면요, 보여주시죠. 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는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26.5, 이재명 지사 24.9, 이낙연 후보 12.8, 홍준표 의원 8.1, 최재형 전 원장 4.0 이렇게 나오고요. 대선 후보 적합도 보여주실래요?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26, 윤석열 20, 이낙연 9, 홍준표 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강 구도 속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네. 최근 지지율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장님? 그 2, 3주 동안의 변화 현상을 보면 뚜렷해지는 것은 양강 구도입니다. 예. 다시 양강 구도. 그러니까 6, 7주 전에는 좀 요동쳤거든요. 예. 6, 7주 전의 상황은 여권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추격하는 국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권은 네거티브 공방 또 이 국민의힘은 내부 논란이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갈등 또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이런 내부의 네거티브 공방이든 아니면 대선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최근의 흐름은 양강 구도로 다시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홍준표 후보가 살짝 약진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은 다시 양강 구도로 갈까? 그러니까 각 지지층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5글자. 본선 경쟁력. 누가 이길 건가? 어떤 사람이 우리 후보가 됐을 때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네. 유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지금 배 소장님 말씀은 여야 후보가 양강 구도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강구도 특히 이제 뭐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 예.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는 이게 두 가지 점이 최근에 여론조사의 네, 특징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은 거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현재의 지지율은 안정적이죠. 아주 그것은 그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와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자체장으로 했던 어떤 실행이라든가 그리고 과거부터 했던 어떤 그런 개혁성이라든가 이런 걸 바란 부분들이 스테디하게 있는데 반면에 어떤 국민의 지도자라든가 국가의 지도자라든가 이러한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박스권에 갇히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전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네네.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예를 들면 토론 과정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아 있었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후보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아마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서 윤석열이 있었는데 예. 대중 지지율로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중적 지지율로 윤석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홍준표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지점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이번에 치고 올라간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조짐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좀 나타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의 지지율과 전체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면 윤석열 28.6,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53.3이 나오고요. 홍준표 의원은 전체 20.2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6.8 더 낮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11.4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4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의원이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20.2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6.8이에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확장성이 더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도 그것이 확장성이면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지 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외연을 심지어는 경쟁 정당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사이다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대가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것. 그런 이유는 시원하게 콸콸콸 사이다 합법을 구사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그러니까 20대들이 볼 때는 반값 등록금, 반값 합법. 그래? 홍준표 후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예.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 범보수 야권 후보를 이제 지지도를 물어봤을 때 이럴 때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에까지 쓴소리를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쓴소리를 하네. 마음에 드는데 저건 단순히 이제 비호감의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 발언이 아니라 정말 할 말을 한다 이렇게 이게 공감대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나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면서는 비호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의 사퇴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영남권 또 이 20대로부터의 공감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까지도 공감도가 높아졌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유영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예. 이거 역선택이다 그게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점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경선 룰까지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한번 이재명 후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견인하는 효과를 보였어요. 홍준표 후보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의 아주 강한 반문 지지층들이 결집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두루두루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 그래서 역선택이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예, 대선 예. 과정을 잘 모르는 무지한 측면에서 나오는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지지도 올라가서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 측이든 누구 지지자든 올라가서 확 올라가면은 국민 지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자층들은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옮겨갈 것이다. 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선이 벌어졌을 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예상입니다만 예, 예.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고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분이에요. 지금 뭐 여러 참모들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이미지도 하고 있지만 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자기들이 정치적 훈련된 사람이고 어떤 각을 세우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건 다른 논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가능성들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 유광 교수님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는 게 후보가 되는 게 더 부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유승민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지금의 반짝약진이라기보다는 정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또는 이낙연 후보까지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선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보수층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후보는 그 후보의 도덕성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능력 중요합니다. 그 후보의 또 청렴함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1대1 가상 대결을 물어봤을 때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이긴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여야 후보들의 양자 대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이렇게 가상 대결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재명 40, 윤석열 34 그리고 또 한 조사에서는 이낙연 32, 윤석열 3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대 이재명, 뭐 유승민 대 이재명, 이낙연 뭐 이런 구도는 아직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이 홍준표 후보를 아마 대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되면. 조만간? 네, 조만간.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홍준표 후보를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우리가 좀 지지하는 층들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중산층이면서도 좀 합리적 보수층이라 그럴까요? 이런 지지층이 강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와 지지층이 중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국민의힘 반대 세력들, 그 결집층, 그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홍준표 예.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보여주고 윤석열 후보가 그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토론회 과정에서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은 그 층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윤석열이라는 내용을 본거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 지지율, 수단으로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동할 수가 있다. 그럼 홍준표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각을 상당히 다르게 짤 거예요, 구도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영화 외대초빙 교수님, 배동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